할머니, 아빠가 병원에 있어요. 수술해야 한대요. 돈이 필요해요. 어린 손자의 말에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불안한 직감이 머리를 강타했다. 아니, 내 아들은 절대 아프지 않아.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지? 그리고 나는 직감했다. 이 순진한 손자를 이용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중심에 내 며느리가 있다는 것을. 버스 창가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노인 유은아 할머니. 그녀는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강력계 형사이자 전설적인 프로파일러였습니다. 별명은 매의 눈 유은아. 미세한 표정 변화, 어색한 말투, 부자연스러운 행동 범죄자들의 모든 심리를 읽어내는 탁월한 능력을 가졌었죠. 은퇴한 지 꽤 시간이 흘렀지만 그 특별한 감각은 여전히 날카롭게 살아있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요즘 가장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막내 아들 진우의 아내 이서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서연이를 처음 만난 건 2년 전 아들의 소개였습니다. 진우가 들뜬 목소리로 전화해 왔습니다. 엄마, 저 정말 좋은 사람 만났어요. 진우는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들어온 서연이에게 첫눈에 반했다고 했습니다. 진우보다 1살 연상이었고 이미 한 번 결혼 경험이 있는 이혼녀였습니다. 속으로 걱정했지만 아들의 행복이 우선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정식집에서 서연이를 만났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키가 167cm 정도 되는 늘씬한 몸매에 긴 생머리, 그리고 옅은 화장에도 또렷한 이목구비가 빛났습니다. 서연이는 나를 보자마자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드디어 뵙게 되네요. 영광입니다. 목소리마저 아름다웠습니다. 나는 서연이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표정, 몸짓, 말투, 시선 처리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습니다. 진우 씨한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전 남편과 성격 차이로 이혼했어요. 다시 결혼하는 게 조금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진우 씨는 정말 저에게 너무 좋은 사람이라서요.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분명 슬퍼하고 있었고 감정도 진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설명하기 어려운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랜 형사 생활로 다져진 매의 눈의 직감이 경고를 울리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 아들은 신이 나서 물었습니다. 엄마 어떠세요? 정말 좋은 사람이죠? 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좋은 사람 같기는 하다. 근데 진우야,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는 게 어떨까? 결혼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잖아. 진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엄마, 뭐가 마음에 안 드세요? 서연이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아니, 그냥 엄마의 느낌이. 진우는 나를 매섭게 쏘아보았습니다. 엄마는 왜 항상 사람을 의심하세요? 그거 직업병이에요, 엄마. 진우는 이미 화가 나 있었습니다. 진우야, 그런 뜻이 아니라. 엄마, 저 정말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제발 응원해 주세요. 그날 밤 나는 남편과 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오늘 진우가 데려온 여자 어떻게 생각해요? 아주 좋던데. 참하고 예쁘고 예의도 바르고. 우리 진우한테는 과분한 며느리감이야. 그런데 나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요. 내 말에 남편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당신 형사 생활 너무 오래 해서 사람 의심하는 게 버릇이 됐어? 며느리 될 사람까지 그렇게 보면 어떻게 해? 아니, 그런 게 아니라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당신은 누구든 의심부터 하잖아.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후로도 조심스럽게 몇 번 더 이야기를 꺼내보았지만 가족들의 반응은 똑같았습니다. 결국 5개월 후 2사람은 결혼했습니다. 서연이는 정말 좋은 며느리였습니다. 명절 때마다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해 오고 내가 아플 때는 병원에 데려다 주기도 했습니다. 아들 진우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결혼 전보다 훨씬 밝아졌고 자신감도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랑스러운 손자 민호가 태어났습니다. 민호는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였습니다. 나도 손주를 무척 아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서연이에 대한 미묘한 의심은 여전히 지워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제 저녁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갑자기 출장이 생겨서요. 민호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기꺼이 승낙했습니다. 손주와 시간을 보내는 건 언제나 기쁜 일이었으니까요. 오늘 버스를 타고 손주를 보러 가는 이 순간에도 나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뭔가 불안했습니다. 큰 사건이 일어날 것만 같은 기분이야. 다음 정류장 세솔 아파트입니다. 버스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가방을 챙기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시 후 나는 집 앞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곧 문이 열렸고 며느리 서연이가 나타났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단정하고 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정말 감사해요. 괜찮다. 나도 좋아서 하는 일이야. 우리 민호 어디 있니? 유치원에서 방금 데려왔어요. 지금 거실에서 놀고 있어요. 내가 거실로 들어서자 민호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할머니, 민호. 아이가 벌떡 일어나 달려와 내 다리를 꼭 안았습니다. 나는 아이의 작은 머리를 쓰다듬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우리 민호 할머니 보고 싶었지? 네. 할머니 과자 가져왔어요? 당연하지. 우리 민호가 좋아하는 거 다 준비했지. 나는 가방에서 초코파이와 우유, 새로 산 색연필 세트를 꺼내 민호에게 주었습니다.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서연이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곧 벽에 걸린 시계를 보며 다시 바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지금 바로 나가야 해서 3일 후에 돌아와요. 진우 씨는 저녁 늦게 들어올 거예요. 서연이는 옆에 놓여있던 핸드백에서 하얀 봉투를 꺼내 내게 건넸습니다. 봉투는 두툼했고 정성스럽게 접혀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런 것까지 안 해도 되는데. 아니에요. 갑자기 부탁드려서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어머니. 나는 며느리의 정중한 태도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이는 출장 가방을 들고 집안을 한 바퀴 돌며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그러다 복도 끝에 있는 작은 방 앞에서 잠시 멈춰서더니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아, 어머니. 저기 작은 방 있잖아요. 저기는 창고라서 짐이 많아서 문 닫아뒀어요. 너무 지저분하니까 보지 말아주세요. 부끄러워서요. 그 순간 내 뇌리에 번개처럼 직감이 스쳤습니다. 저 방에 뭔가 있다. 매 눈 유은아의 감각이 경보를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안 볼게. 나는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혼자 있을 때 그 방을 조사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럼 저가 볼게요. 서연이는 그 말을 끝으로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구두 소리가 복도에 울리다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나는 창문으로 다가가 레이스 커튼을 살짝 들추고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잠시 후 서연이가 검은색 택시에 타고 사라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제 집 안에는 나와 민호만 남았습니다. 나는 민호에게 다가가 카펫 위에 함께 앉았습니다. 아이는 블록으로 만든 집을 나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주었습니다. 할머니 봐요. 제가 집 만들었어요. 우와, 정말 잘 만들었네. 나는 민호와 함께 블록을 맞추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었습니다. 나는 아들 진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깍, 어머니 저 왔습니다. 현관 쪽에서 아들 진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거실에서 아들을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진우는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이었습니다. 몇 달 동안 서로 바빠서 만나지 못했습니다. 진우야, 이제 왔니? 잘 있었니? 밥은? 나는 아들의 모습을 보자마자 말문이 막혔습니다. 너 왜 이렇게 말랐니? 어디 아픈 데라도 있니? 진우는 이전보다 훨씬 마르고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볼이 푹 꺼져 있었고 얼굴색도 누렇게 떠 있었습니다. 걸음걸이도 예전처럼 힘차지 않았고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아, 요즘 회사 일이 많아서 그런가 봐요. 괜찮아요. 진우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내 눈에는 단순한 피로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아빠. 민호가 진우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진우는 힘없이 웃으며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조차 예전보다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우리 민호 할머니랑 재밌게 놀았지? 네. 할머니가 색연필 사주셨어요. 그래, 할머니한테 고맙다고 했어? 네, 했어요. 나는 진우의 목소리에서도 힘이 빠져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몸 관리를 해야지. 엄마가 저녁 준비해 줄게. 아, 괜찮아요. 저 별로 배고프지 않아요. 무슨 소리야? 이렇게 말랐는데. 앉아 있어. 엄마가 금방 차려줄게. 나는 아들이 좋아하는 김치찌개와 계란찜 그리고 간단한 나물 반찬까지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진우야, 민호야, 밥 먹자. 나는 식탁에 음식을 차려놓고 가족을 불렀습니다. 민호는 신나게 달려와 자리에 앉았지만 진우는 힘없이 끌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민호의 밥그릇에 밥을 담아주고 아이가 좋아하는 반찬들을 올려주었습니다. 민호는 내가 해준 음식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달랐습니다. 음식을 조금씩 입에 넣기는 했지만 제대로 먹지 않고 있었습니다. 진우야, 왜 안 먹어? 그냥 요즘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점점 걱정이 커졌습니다.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을 마친 후 나는 민호를 씻기고 잠자리에 들게 했습니다. 진우는 피곤하다며 먼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호는 나의 따뜻한 품에 안겨 금세 잠들었습니다. 나는 아이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들어가지 말라고 한 작은 방, 그리고 아들의 변해버린 모습, 오늘 겪었던 것들이 뇌리에 계속 스쳐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할머니, 아빠 병원에 있어요. 나는 깜짝 놀라 몸을 돌렸습니다. 민호가 잠꼬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술해야 한대요. 돈이 필요해요, 할머니. 나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민호가 무의식 중에 내뱉은 그 말이 나의 뇌리에 쇠망치로 치는 것처럼 박혔습니다. 나는 민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방금 전에 잠꼬대가 꿈이었나 싶을 정도로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형사의 직감이 강하게 경고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있다고? 수술? 돈이 필요하다고? 나는 조용히 침대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분명히 단순한 잠꼬대는 아니야. 나의 뇌리에 오늘 하루의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며느리 서연이가 작은 방 앞에서 보인 그 미묘한 긴장감, 아들 진우의 이상할 정도로 마르고 기운 없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호의 이 충격적인 잠꼬대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실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실의 끝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나는 민호의 작은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작은 손이 도대체 무엇을 감추고 있는 것일까? 다음 날 아침 진우는 서둘러 출근했고 나는 민호를 깨워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민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얼굴로 잘 먹겠습니다. 하고 인사했습니다. 민호야, 어젯밤에 잠 잘 잤어? 나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목소리에는 평소와 같은 따뜻함이 깃들어 있었지만 내심으로는 아이의 모든 반응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네, 잘 잤어요, 할머니. 민호의 대답은 밝았습니다. 그래, 근데 할머니는 옆에서 우리 민호가 뭔가 말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나는 계란말이를 아이의 접시에 올려주면서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민호가? 민호가 물었습니다. 아빠가 병원에 있어요. 수술해야 한대요. 돈이 필요해요. 이런 말을 하던데. 나는 아이의 반응을 놓치지 않기 위해 시선을 민호에게 고정했습니다. 그 순간 아이의 몸에서 미세하지만 명확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민호의 젓가락을 든 손이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떨렸습니다. 그리고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왼쪽 위로 움직였다가 다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30년간 수많은 용의자들을 신문했던 나에게 이런 신호들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아이가 지금 거짓말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저 그런 말 모르겠어요. 민호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평소 나와 대화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죠. 내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이 순수한 아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확실해졌지만 동시에 아이를 더 괴롭히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민호야. 나는 더욱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작은 손을 살짝 잡아주었습니다. 민호의 손은 차갑고 약간 축축했습니다. 할머니는 민호를 혼내려는 게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괜찮아. 할머니가 아무한테도 말 안 할게. 왜 그런 말을 했는지 할머니한테만 말해줄래? 하지만 민호의 반응은 내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갑자기 아이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흑흑. 민호는 젓가락을 떨어뜨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당황했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격렬하게 반응할 줄은 몰랐습니다. 나는 급히 아이를 달래려 했습니다. 민호야, 왜 울어? 미안해. 갑자기 민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나를 한번 바라본 후 자기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민호야. 내가 부르며 뒤따라갔지만 아이는 이미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나는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민호야, 문 열어. 할머니가 잘못했어. 나는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계속 아이의 울음소리만 들렸습니다. 민호야, 미안해. 할머니가 더 이상 그런 얘기 안 할게. 문 열어줘. 잠시 후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민호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민호야. 나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민호는 내 품에 안겨 한참 동안 더 울었습니다. 나의 가슴도 먹먹했습니다. 이 아이가 도대체 어떤 일에 휘말려 있는 것일까요? 잠시 후 나는 민호의 손을 잡고 유치원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나서 큰 길로 접어들자 아침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나는 걸어가면서도 계속 민호를 관찰했습니다. 민호야, 오늘 유치원에서 뭐 할 거야? 내가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림 그리기 해요. 아이의 목소리가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금 안도했습니다. 길을 걸으며 민호가 점점 평상시 모습을 되찾아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길에서 만난 고양이를 보고 작게 웃기도 하고 지나가는 강아지에게 손을 살짝 흔들기도 했습니다. 유치원에 도착했을 때 민호의 얼굴은 확연히 밝아졌습니다. 아이의 걸음걸이가 가벼워졌고 입가에 진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할머니, 저 들어가도 돼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생기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30분 전에 그 우울하고 위축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 들어가렴. 나는 민호가 교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민호는 친구들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달려갔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장난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유치원에서의 문제는 아니야. 민호의 표정, 행동, 목소리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밝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본격적으로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현재 집과 유치원밖에 다니지 않아. 그런데 유치원에서는 문제가 없어 보여. 그렇다면 민호의 문제는 집안에서 생긴 거야. 나의 추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갔습니다. 민호는 집안에 누군가에게 비밀을 말하지 말라고 세뇌당하고 있어. 그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고, 나는 가족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민호에게 그런 일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하나뿐이야. 이서연. 나의 마음속에서 며느리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서연이가 아이에게 무언가를 시켰다. 그리고 그것을 절대 말하지 말라고 세뇌시켰다. 그리고 진우가 갑자기 마르고 기운이 없어진 것도 왠지 이것과 연관이 있을 것 같아. 서연이가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 나의 직감이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나는 아직 정확한 그림을 그릴 수 없었습니다. 그때 어제 서연이가 이야기했던 작은 방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저 방에 뭔가 있을 거야. 나는 집에 오자마자 작은 방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잡이를 돌려보니 역시 잠겨 있었습니다. 나는 먼저 열쇠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부엌 서랍, 거실 수납장, 침실 화장대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작은 방의 열쇠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가 가지고 갔거나 아예 다른 곳에 숨겨둔 것 같아. 나는 한숨을 쉬며 작은 방문 앞에 다시 섰습니다. 그리고 나의 머리에서 머리핀을 뽑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문틈에 머리핀을 조심스럽게 집어넣었습니다. 아직 기억나는구나. 나의 손끝에서 매의 눈 유은아의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머리핀을 미세하게 움직이며 자물쇠 구조를 파악했습니다. 몇 분 후 작은 딸깍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나는 벽을 더듬어 전등 스위치를 찾았습니다. 불이 켜지자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창고였습니다. 작은 방 안은 온갖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구석에는 오래된 나무 서랍장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먼지가 쌓인 책들이 무더기로 쌓여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민호의 옛날 장난감들이 상자에 담겨 있었고 벽 한쪽에는 계절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30년간의 형사 직감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안에 분명 뭔가가 있다. 나는 형사 시절의 감각을 되살렸습니다. 그때처럼 체계적이고 끈질기게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서랍장, 책, 옷, 심지어 민호의 장난감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3시간째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창고 안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끈기 있게 조사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서랍장 맨 아래 서랍을 완전히 빼내고 그 안쪽 벽을 확인하던 내가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서랍장 뒤쪽 벽에 작은 홈이 파여 있었습니다. 나는 손을 집어넣어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작은 물건을 만졌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냈습니다. 작은 수첩이었습니다. 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의 형사 경험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찾고 있던 증거다. 나는 수첩을 열어보았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콜센터 명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페이지를 넘겨보았습니다. 수첩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정보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 나이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65세 이상이었습니다. 나는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각 사람의 정보 옆에는 추가 정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독거노인, 손주 있음, 연금 수령, 저축 많음. 그리고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들에게는 별표가 쳐져 있었습니다. 독거노인이면서 손주가 있는 사람에게는 빨간 별표가, 거기에 연금이나 저축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파란 별표가 추가로 쳐져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별표가 3개, 4개까지 쳐져 있었습니다. 나는 손이 떨렸습니다. 어젯밤 민호의 잠꼬대를 떠올렸습니다. 할머니 아빠 병원에 있어요. 수술해야 한대요. 돈이 필요해요. 나의 뇌리에 번개가 치듯 깨달음이 스쳤습니다. 나는 수첩의 정보들을 다시 보았습니다. 65세 이상의 독거노인들, 손주가 있는 사람들.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보이스피싱. 나는 그 단어를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30년간 형사로 일하며 수없이 들었던 그 범죄의 이름이 뇌리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서연이가 민호를 이용해서 보이스피싱을 하고 있다. 그제서야 아침에 민호가 보인 반응이 모두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민호가 보이스피싱에 강제로 동원되고 있었고 그것을 비밀로 해야 한다는 엄마와의 약속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민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는 수첩을 가방에 넣고 방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문을 다시 잠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녁 8시가 되자 진우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얼굴이 창백하고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아들아, 고생했다. 밥 먹자. 나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음식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보이스피싱에 대한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나는 민호를 씻겼습니다. 민호를 재우고 잠든 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천사처럼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아이의 이불을 정성스럽게 덮어주고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진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가방에서 콜센터 명단 수첩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말해야 했습니다. 나는 진우 앞으로 다가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진우야, 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진우가 TV에서 시선을 돌려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수첩을 진우 앞에 놓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게 뭔지 아니? 진우는 수첩을 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뭔데요? 서연이가 작은 방에 숨겨놓은 거야. 내가 오늘 발견했어. 나는 수첩을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진우야, 내 생각에는 서연이가 보이스피싱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소리예요? 진우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얼굴이 순간적으로 붉어지며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힘들어 죽겠는데 어머니까지 왜 이러세요? 진우야,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 좀 의심하지 말라고. 지금 은퇴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사람을 의심하고 다니세요? 나는 아들의 격한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부터 서연이를 탐탁지 않아 하셨던 거 알고 있어요. 진우의 목소리에는 억눌렸던 감정이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뭐라도 나와라 하고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걸로 트집 잡는 거예요? 진우야,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아들을 달래려 했지만 진우는 더욱 격해졌습니다. 그럼 뭐예요? 이거 누가 봐도 그냥 보험 고객 명단인데. 이거 가지고 보이스피싱이요? 어머니가 봐도 이상하죠? 말이 안 되잖아요. 진우는 수첩을 집어들고 흔들며 말했습니다. 서연이가 콜센터 팀장인 거 아시잖아요. 고객 명단이 왜 이상해요? 나는 간절한 목소리로 설명하려 했습니다. 진우야, 나도 가급적이면 이렇게 나서지 않으려고 했어. 하지만 이건 아니야. 분명 위험한 상황이야. 하지만, 어머니, 그만해요. 더 이상 못 들어주겠어요. 진우의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연이가 얼마나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 열심히 하는데 진짜 너무하시네요. 나는 아들의 격한 반응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우야, 내 말 좀 들어봐. 안 들어요. 더 이상 못 들어주겠어요. 진우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당장 나가세요. 나는 아들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치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진우야, 뭐라고? 나가달라고요. 민호는 제가 돌볼게요. 진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키워온 아들이 이런 말을 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빠, 할머니. 그때 민호가 잠에서 깨어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빠와 할머니가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빠, 왜 소리 질러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는 이런 상황을 처음 겪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야, 괜찮아. 나는 아이를 달래려 했지만 나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당분간 저희 집에 오지 마세요. 진우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말은 나의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진우야. 나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습니다. 눈물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아들 앞에서는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가주세요. 진우는 나를 똑바로 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가 왜 가요? 할머니 가지 마세요. 민호가 나에게 달려와 허리를 꼭 안았습니다. 나는 아이를 꼭 안아주며 눈물을 참기 위해 애썼습니다. 민호야, 할머니가 다시 올게. 그때까지 잘 있어, 민호야.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나의 가슴에 전해졌습니다. 나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진우는 나를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등을 돌리고 소파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민호가 울며 나를 불렀습니다. 나는 현관문 손잡이를 잡고 잠시 멈췄습니다. 뒤돌아보고 싶었지만 그러면 정말 눈물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나는 현관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민호의 울음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나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벽에 기대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서 있기 어려웠습니다. 아파트 현관을 나서자 차가운 밤바람이 나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제야 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시간 후 나는 나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나의 모습을 본 남편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벌써 왔네. 내일 오는 줄 알았는데. 무슨 일 있었어? 남편은 나의 표정을 보고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온몸이 무거웠고 마음은 더욱 무거웠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남편은 TV를 끄고 내게 다가왔습니다. 나는 오늘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수첩을 발견한 것, 며느리가 보이스피싱을 하고 있다는 의심, 그리고 아들과의 심각한 갈등까지.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당신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남편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가서 집을 뒤지고 며느리를 범죄자 취급하면 어떻게 해? 나는 남편의 말에 더욱 절망했습니다. 당신이 잘못했어. 어떻게 가족을 그런 식으로 의심해? 서연이가 그동안 우리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며칠 있다가 가서 당장 사과해. 진우도 서연이도 얼마나 상처받았겠어. 나는 완전히 고립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힘없이 나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곤 침대에 누워 힘없이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온 가족이 나를 등지고 있었습니다. 아들도 남편도 아무도 나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순간 강력계 형사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똑같았습니다. 여자가 무슨 형사야? 내가 뭘 알아? 남자 형사들은 나를 의심하고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시와 차별을 이겨내고 하나하나 나의 손으로 사건을 해결해 나가면서 강력계 여형사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 시절이 떠오르자 나의 눈빛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빛은 나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매 눈 유은아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고. 내가 맞다는 걸 내 손으로 증명해 보이겠어. 그날 밤 나는 며느리를 나의 손으로 체포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날 나는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어제 수첩을 발견했을 때 찍어둔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콜센터 명단. 명단 중에서 가장 별표가 많이 쳐진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범죄자들은 항상 효율성을 추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성공 가능성이 높은 대상부터 노리기 마련이었죠. 전화가 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 두 사람을 찾았습니다. 첫 번째는 김영배라는 할아버지였습니다. 독거노인이면서 손주가 있고 연금도 넉넉하며 저축도 상당하다는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최정숙이라는 할머니였습니다. 역시 독거노인이면서 손주가 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먼저 김영배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벨이 몇 번 울리더니 굵직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배 선생님이시죠? 네, 그런데 누구세요?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유은아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는데요. 보이스피싱 관련 수첩을 제가 확보했는데 선생님이 포함되어 있어서 위험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저는 전직 형사고 관련 범죄를 많이 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위험한 상황이에요. 전화 너머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당신 지금 사기치려고 하는 거지? 야, 이 사기꾼아. 내가 당할 줄 알아?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착하게 살아. 툭.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지만 실제로 겪고 보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나는 곧바로 두 번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다소곳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최정숙 선생님이시죠? 네, 그런데 누구세요? 나는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설명했습니다. 이번에는 길고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최정숙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만나 뵙고 얘기하시죠.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저희 집으로 오세요. 주소 알려드릴게요. 최정숙 할머니는 친절하게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나는 급히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최정숙 할머니가 살고 있는 곳은 우리 집에서 지하철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작은 주택가였습니다. 오래된 단독주택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조용한 동네였습니다. 나는 주소를 찾아 문을 두드렸습니다. 곧 문이 열리더니 작은 체구의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최정숙 할머니는 나와 비슷한 나이처럼 보였지만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특히 눈가에 주름이 깊어서 많은 고생을 한 것 같았습니다. 유은아 선생님이시죠? 어서 들어오세요. 최정숙 할머니는 정중하게 나를 맞이했습니다. 집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혼자 사는 사람의 집답게 조용하고 쓸쓸한 분위기였습니다. 차 한 잔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최정숙 할머니는 따뜻한 차를 내오며 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나는 최정숙 할머니의 눈을 보며 말했습니다. 전화로 말씀드린 대로 보이스피싱 관련 자료에서 선생님 성함을 봤어요. 곧 연락이 갈 수도 있고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어서 미리 알려드리려고 했습니다. 최정숙 할머니는 나의 표정을 가만히 살펴보았습니다. 나의 눈빛에는 진실함과 절박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그 사람들을 잡으려고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 당사자를 꼭 잡아야 하는 상황이라서요. 그런데 어떻게 잡을 생각이신가요? 곧 선생님에게 전화가 갈 겁니다. 그때 제가 그 목소리를 확인하고 녹음만 하면 됩니다. 그때까지 제가 이곳에서 머물며 지내도 될까요? 사례는 꼭 하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최정숙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됐네요. 저도 마침 혼자 사느라 적적했는데 그냥 친구 한 명 둔다고 생각하죠. 딸이 주말에 자주 오니까 딸한테만 미리 얘기해 두겠습니다. 괜찮죠? 나는 최정숙 할머니의 말에 감격했습니다. 네, 그럼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나는 최정숙 할머니 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둘은 함께 밥을 해먹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먹했지만 비슷한 연배의 두 할머니는 금세 친해졌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둘은 서로의 가족 이야기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함께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최정숙 할머니는 밥그릇을 천천히 내려놓더니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하 씨,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나는 젓가락을 멈추고 최정숙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선생님의 그 전화를 받고 승낙한 이유가 따로 있어요. 최정숙 할머니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남편이 보이스피싱을 당했거든요. 나는 깜짝 놀라 최정숙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몇 년 전 일이에요. 최정숙 할머니는 손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그때 저는 시장에 있었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 남편이 파랗게 질린 얼굴로 앉아 있더라고요. 나는 최정숙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5천만 원이었어요. 손주가 다쳤다는 말에 정신을 못 차리고 다 보내버린 거예요. 최정숙 할머니의 목소리가 흐느끼는 소리로 변했습니다. 그 후로 남편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평생 누구보다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사기를 당하고 나니까 완전히 기가 죽어버렸어요. 나는 최정숙 할머니의 고통스러운 표정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안 하고 밤에는 잠도 못 자고 맨날 내가 바보 같아서 당했다.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다. 이런 말만 반복하더라고요. 최정숙 할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몸도 급격히 야위기 시작했어요. 하루가 다르게 말라가는 남편을 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나는 최정숙 할머니의 어깨를 살짝 두드려 주었습니다. 최정숙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병원에서는 다른 이유를 댔지만 저는 알아요. 그 보이스피싱이 남편을 완전히 무너뜨렸다는 걸. 나는 최정숙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은하 씨가 오신 그날 남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나쁜 놈들을 잡을 수 있다면,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얼마든지 돕고 싶었어요. 나는 최정숙 할머니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숙 씨, 사실 저도 정숙 씨께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최정숙 할머니는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보이스피싱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제 며느리예요. 최정숙 할머니는 깜짝 놀라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지금까지의 일을 하나하나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은하 씨, 걱정 마세요. 제가 꼭 며느리를 잡도록 도와드릴게요. 정말 고맙습니다. 나는 나의 편이 되어줄 사람을 찾았다는 안도감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다음 날 저녁 두 할머니는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해가 지고 있었고 부엌 형광등이 따뜻한 빛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그때였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최정숙 할머니는 젓가락을 멈추고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받아보세요. 나는 긴장한 채로 최정숙 할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최정숙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전화기로 향했습니다. 여보세요? 최정숙 할머니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울렸습니다. 전화 너머로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그 순간 나의 온몸에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목소리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민호의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병원에 있어요. 최정숙 할머니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며칠 전 민호의 잠꼬대와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나 많이 다쳤어요. 수술해야 한대요. 돈이 필요해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최정숙 할머니 곁으로 갔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최정숙 할머니는 나를 바라보며 눈짓을 보냈습니다. 우리 손주 뭐라고? 할머니가 잘 안 들렸는데. 다시 한번 말해봐. 최정숙 할머니는 침착하게 연기를 했습니다. 나는 그 틈을 타서 급히 나의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재빨리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할머니, 나 병원에 있어요. 많이 다쳤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돈이 필요해요. 할머니, 빨리 돈 보내주세요. 잠시 후 두 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나는 핸드폰 녹음을 정지했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최정숙 할머니는 나의 어깨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괜찮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실제로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이제 확실한 물증을 확보했네요. 다음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최정숙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며느리를 만날 거예요. 나의 눈빛이 매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최정숙 할머니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드디어 가시는군요. 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나는 가방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정숙 씨, 며칠 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저 꼭 다시 올게요. 최정숙 할머니는 나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은하 씨, 저도 정말 고마웠어요. 혼자 사느라 적적했는데 며칠 동안 참 행복하고 따뜻했어요. 최정숙 할머니의 눈가에 아쉬움이 어려 있었습니다. 몸조리 잘하시고 꼭 조심하세요.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요. 걱정 마세요. 제가 30년간 형사로 일했잖아요. 나는 최정숙 할머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나는 최정숙 할머니 집을 나섰습니다. 마침 햇살이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지만 나의 마음은 결전을 앞둔 전사와 같았습니다. 집 앞에서 나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며느리의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나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더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아, 나야. 어머니? 네, 무슨 일이세요? 며느리의 차분한 목소리에는 약간의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내가 지난번에 미안했다. 괜히 의심하고 그랬나 봐. 나는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무슨 소리세요? 며느리는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진우가 그날의 일을 얘기하지 않았구나. 다행이다. 아, 그게 나한테 용돈을 너무 적게 준 것 같다고 내 남편한테만 용돈을 많이 준 거 아니냐고 내가 의심했거든. 나는 거짓 이유를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무튼 그게 너무 미안해서 점심 한번 사주고 싶은데 어때? 시간 되니? 며느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나는 그 짧은 침묵 속에서 며느리가 고민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네, 어머니. 좋죠. 저 지금 강남 쪽에 있는데 보험 상담 가는 길이에요. 마침 시간이 좀 비어서 밥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어디서 만날까? 제가 아는 조용한 식당이 있어요. 거기서 만날까요, 어머니? 그래, 30분 후에 거기서 만나자. 네, 어머니.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다. 30분 후 나는 약속한 식당 앞에 도착했습니다. 조용한 주택가에 있는 작은 한식당이었습니다. 나는 식당 밖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0년간 형사로 일하며 수많은 범죄자들과 대면했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며느리였고 사랑하는 손주가 연루된 일이었습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나는 식당 창문을 통해 안을 살펴보았습니다. 며느리 서연이가 구석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와 같이 단정한 옷차림에 화장도 완벽했습니다. 나는 멀리서 서연이를 바라보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서연이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연이는 화면을 보는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가는 것이 나의 눈에도 보였습니다. 그 번호를 서연이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대상자 1순위로 표시해둔 최정숙 할머니의 번호였습니다. 이 번호가 왜 나한테? 서연이는 손이 떨린 채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갈라졌습니다. 서연아. 전화기 너머로 들린 목소리에 서연이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이 번호가 뭔지 아니? 나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서연이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어떻게 시어머니가 이 번호를 알고 있는 거지? 서연이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서연이는 식당 안을 두리번거리며 나를 찾았습니다. 그때 식당 입구로 내가 천천히 걸어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핸드폰을 귀에 대고 서연이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나의 눈빛에는 30년간 형사로 일하며 쌓인 날카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혈색이 완전히 빠졌습니다. 호흡이 가빠졌고 손에 쥔 핸드폰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나는 서연이 맞은편 자리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그게. 서연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평소에 그 당당하고 완벽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나는 서연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찾았습니다. 잠시 후 민호의 목소리가 두 사람 사이에 테이블 위로 흘러나왔습니다. 할머니 아빠 병원에 있어요. 그 순간 서연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온몸이 경직되었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수술해야 한대요. 돈이 필요해요. 민호의 순수한 목소리가 계속 흘렀습니다. 서연이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손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떨렸습니다. 녹음이 끝났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끄고 서연이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이는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눈동자가 이리저리 흔들렸고 얼굴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너 보이스피싱을 우리 민호를 이용해서 하고 있지? 나의 말이 마치 망치로 내려치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서연이는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고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나는 차갑게 서연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30년간 형사로 일했다.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다 안다. 수첩도 받고 증거도 다 있다. 그리고 어제 직접 그 전화도 받았다. 서연이는 나의 말을 듣는 순간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모든 것이 들통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서연이는 뭔가 말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서 제대로 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나는 서연이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아, 지금부터 내 얘기 잘 들어. 나랑 같이 자수하러 가자. 내가 수많은 범죄자들을 만났을 때 가장 안타까운 게 뭔지 알아? 처음에 죄를 들켰을 때 자수하지 않는 거야. 그렇게 도망가고 또 다른 죄를 저지르고 하다 보면 인생이 더 망가진단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은 지금 나랑 같이 경찰서 가는 거야. 알겠지? 서연아, 너의 시어머니로서 하는 마지막 부탁이다. 나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 등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렸습니다.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이럴 수 없어요. 완전히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나는 서연이의 반응을 보며 긴장했습니다. 서연아, 진정해. 하지만 서연이는 이미 나의 말을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가방을 집어들고 식당을 뛰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서연아. 나는 급히 일어나 서연이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이미 식당 밖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급히 서연이를 쫓아나갔습니다. 서연아, 돌아와. 나는 소리쳤지만 서연이는 미친 듯이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몇 발자국 뛰어가다가 숨이 차서 멈춰 섰습니다. 서연이는 이미 골목 끝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디로 갔을까? 나는 골목길의 끝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며느리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완전히 이성을 잃은 채 뛰쳐나가는 그 모습. 그때 갑자기 나의 뇌리에 번개처럼 생각이 스쳤습니다. 설마 민호. 나는 급히 길가로 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택시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나는 서둘러 뒷좌석에 올랐습니다. 아저씨, 햇살 유치원으로 빨리 가주세요. 정말 급해요. 나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택시기사는 나의 급한 모습을 보고 즉시 출발했습니다. 제발 제발 아무 일 없기를. 10분 후 택시는 유치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나는 택시비를 급히 건네주고 유치원 현관으로 뛰어갔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나는 현관에서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젊은 여교사가 놀라며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교사는 나의 다급한 모습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우리 민호. 민호 어디 갔어요? 나는 숨을 헐떡이며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 민호요? 방금 전에 어머니가 데려가셨어요. 교사의 말에 나는 머리가 하얘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장 걱정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언제요? 언제 데려갔어요? 나의 목소리가 더욱 급해졌습니다. 한 10분 전쯤이요. 급한 일이 있다고 하시면서 서둘러 가시더라고요. 그나저나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으신데. 교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나는 간신히 말하고 유치원을 나왔습니다. 나는 즉시 택시를 잡았습니다. 아저씨, 세솔 아파트로 빨리 가주세요. 10분 전이면 지금쯤 집에 있을 거야. 아마 도망갈 짐을 챙기고 있을 거야. 택시는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20분 후 택시는 세솔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나는 급히 내려서 12층을 향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2층에 도착한 나는 서둘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1203호 쪽으로 걸어가던 나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집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분주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순간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현관문에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살짝 열린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집 안에 검은 옷을 입은 남자 3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집안을 뒤지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어 뒤지고 책장을 뒤엎고 소파 쿠션까지 들추고 있었습니다. 나는 숨을 죽이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저들이 서연이와 한패구나. 나는 상황을 즉시 파악했습니다. 서연이가 들통나자 조직에게 연락해서 증거를 없애라고 지시한 것이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작은 방에서 나오며 소리쳤습니다.
수첩이랑 서류들 다 찾았어. 이제 가자. 그때 갑자기 두 명의 남자가 현관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깜짝 놀라 도망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져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나는 벽에 바싹 붙어 있었지만 두 남자가 현관 바로 앞까지 와 있었습니다.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이 뛰었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큰일 났다, 여기서 끝인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 이거 명단 가져가야지. 안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남자는 그 소리를 듣고 다시 안으로 뛰어갔습니다. 명단. 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풀려 있었지만 죽을 힘을 다해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나는 급히 엘리베이터에 올라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나는 다리에 힘이 빠져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호흡이 가빴습니다. 간신히 살았다. 나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자 나는 간신히 일어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무도 없는 벤치에 앉아 나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강력계 시절 나의 후배였던 박경감의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더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상철아, 나 유은하야. 나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배님,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이상하신데요. 박경감은 나의 심각한 상태를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상철아, 긴급 상황이야.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해. 네, 말씀해보세요. 박경감은 나의 절박한 톤을 듣고 즉시 경계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내 며느리가 보이스피싱을 하고 있어. 그리고 지금 손주를 데리고 도망갔어. 나는 숨을 고르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선배님, 정말이세요? 박경감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증거도 다 있어. 그리고 방금 전에 같은 패거리가 집에 들어가서 증거인멸을 했어. 선배님,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증거 받고 바로 움직이겠습니다. 그래. 지금 증거들을 문자로 보내줄게. 빨리 출발해줘. 나는 전화를 끊고 지금까지 모은 모든 증거를 박경감에게 보냈습니다. 그로부터 1시간 후 나의 핸드폰에 전화가 왔습니다. 나는 재빨리 전화를 받았습니다. 선배님, 이서연을 찾았습니다. 박경감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잠시 안도했지만 곧 박경감의 다음 말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손주를 인질로 잡고 있어요. 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가장 걱정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공항 근처에서 해외로 도피하려다가 발각됐는데 갑자기 아이를 붙잡고 버티고 있습니다. 상철아, 잠깐만 기다려. 내가 갈게. 위치 알려줘. 인천공항 근처 주차장입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급히 길가로 나갔습니다. 손을 들어 택시를 잡았습니다. 아저씨, 인천공항으로 빨리 가주세요. 정말 급해요. 나는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40분 후 택시는 인천공항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나는 서둘러 내려 박경감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멀리서 경찰차들이 보였고 박경감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경감은 주차장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나는 그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서 서연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차 옆에 앉아 있었고 작은 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많이 무서워하고 있어요. 박지현은 완전히 패닉 상태입니다. 박경감이 설명했습니다. 나는 망원경으로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서연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민호는 서연이 품에서 작게 울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어깨가 흔들리고 있었고 훌쩍거리는 소리가 나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내가 가서 직접 얘기해 볼게. 선배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내 며느리야. 내가 제일 잘 알아. 박경감은 나를 믿었습니다. 오랫동안 쌓인 신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천천히 서연이가 있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상황이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서연이는 검은색 승용차 뒤쪽에 등을 대고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를 두 팔로 꽉 안고 있었고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엄마 품에서 작은 몸을 떨며 울고 있었습니다. 나는 10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멈춰 섰습니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서연이를 더 자극할 수 있었습니다. 서연아. 나는 부드럽게 서연이를 불렀습니다. 서연이는 나를 보자마자 몸을 더 웅크렸습니다. 어머니 오지 마세요. 서연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두 손을 들어 보이며 위협적이지 않다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민호야. 나는 먼저 아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인질의 안전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할머니 목소리 들려? 할머니가 왔어. 민호는 나의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살짝 들었습니다. 눈물범벅이 된 작은 얼굴이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아이의 작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괜찮아, 민호야. 무서워하지 마. 할머니가 여기 있어. 나의 따뜻한 목소리가 아이를 조금씩 진정시켰습니다. 민호의 울음소리가 줄어들었습니다. 나는 이제 서연이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서연아. 나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서연이는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나는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너도 이렇게 되고 싶지 않았을 거야.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는 서연이의 고통을 이해한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서연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서연아, 내가 너에 대해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한 가지는 정확히 알아. 나는 서연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너 우리 민호 정말 사랑하지? 서연이는 나의 말에 더욱 격하게 울었습니다. 처음엔 아이를 이용하기 위해 나섰지만 정말로 민호를 사랑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이 아이가 제 전부예요. 그럼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제 그만하자. 나는 서연이의 모성애에 호소했습니다. 민호한테 이런 기억 남겨주고 싶어? 엄마가 이런 모습으로 잡혀가는 걸 보게 하고 싶어? 서연이는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무서워하며 떨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죄가 없어. 내가 지켜야 할 존재야. 나의 말이 서연이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서연이는 민호를 더욱 꼭 안았습니다. 서연아, 내가 약속할게. 나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만 보내줘. 그러면 내가 내 편에서도 도와줄게. 서연이는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30년간 형사로 일했잖아. 자수하면 형량도 줄어들어. 그리고 민호는 내가 잘 키울게. 서연이는 나의 말을 듣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더니 민호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미안해. 서연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한테 가. 할머니가 민호 지켜줄 거야. 민호는 엄마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엄마도 같이 가요. 엄마는 못 가. 민호만 먼저 가. 서연이는 민호를 천천히 나의 쪽으로 밀어냈습니다. 아이는 울면서도 내게로 걸어갔습니다. 나는 민호를 받아 안았습니다.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나의 가슴에 전해졌습니다. 나는 아이를 꼭 안고 서연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아, 고맙다. 서연이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들었습니다. 박경감과 경찰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이서연, 당신을 체포합니다. 박경감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서연이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서연이는 마지막으로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사랑해. 정말 사랑해. 민호는 내 품에서 엄마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나는 아이를 달래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는 경찰차에 태워졌습니다. 창문 너머로 마지막까지 민호를 바라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후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이의 범죄 조직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하나씩 밝혀졌습니다. 범죄 조직의 규모는 생각보다 컸었고 서연이의 위치도 그 조직 내에서 상상 이상으로 높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어느 날 내게 박경감의 전화가 왔습니다.
선배님, 놀라지 마시고 들으세요. 무슨 일인데? 이서연 전 남편은 병으로 죽은 게 아니라 이서연이 농약으로 살해한 것이었습니다. 뭐라고?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박경감은 한참 망설이다 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드님에게도 농약을 조금씩 먹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뭐라고 진우가? 진우 씨의 혈액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다행히 아직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계속 먹였다면 위험했을 뻔했어요. 몇 달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서연이는 살인 미수, 사기,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나는 증인석에 서서 증언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연이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연이는 고개를 숙이고 판결을 들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서 진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진우야. 나는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들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바보였어요. 어머니 말씀을 들었어야 했는데. 아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나는 아들을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나의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나의 직감이 맞았다는 것을 증명했지만 그 과정에서 가족이 입은 상처는 너무 컸습니다. 민호는 어떻게 해야 해요? 진우는 아들 걱정을 했습니다. 당분간 내가 들어와서 돌볼게. 그 후 나와 남편은 아들의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진우는 점점 회복되어 갔고 민호는 나의 보살핌 속에서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민호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라. 나는 아이의 밥그릇에 김치찌개를 더 올려주었습니다. 그때 민호가 갑자기 젓가락을 멈추고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왜 근데 엄마는 언제 와요? 나는 그 질문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어려웠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나쁜 일을 해서 벌을 받고 있어. 나는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설명했습니다. 민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언제 와요? 오래 걸릴 것 같아. 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어른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계속 같이 있어 주실 거죠? 나는 민호의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계속 여기 있을게.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후 한참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시간은 천천히 흘렀지만 상처받은 가족들에게는 소중한 치유의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아들의 집에서 민호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날 이후로 내게 더욱 세심하게 신경을 썼습니다. 아침마다 내가 좋아하는 보리차를 끓여주고 장을 보러 갈 때도 함께 따라 나섰습니다. 진우는 점점 건강을 되찾아갔습니다. 농약의 독성이 몸에서 완전히 빠져나가면서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야위었던 몸에도 살이 붓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눈에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민호는 나와 남편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점점 밝아졌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밤에 가끔 악몽을 꾸며 울기도 했지만 내가 밤새 곁에서 지켜주면서 점점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나는 최정숙 할머니를 자주 찾아갔습니다. 그때 받은 도움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었고 최정숙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면 마음이 편안해졌기 때문입니다. 정수가 나왔어. 나는 친숙한 목소리로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 은하 왔어? 어서 들어와. 기다리고 있었지. 최정숙 할머니는 나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정말 가까운 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민호도 데려왔어. 나는 가끔 민호를 데리고 오곤 했습니다. 민호도 최정숙 할머니를 좋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민호는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최정숙 할머니는 민호를 보면 항상 기뻐했습니다. 어머,
우리 민호가 또 컸네. 어서 들어와. 할머니가 맛있는 거 준비해놨어. 최정숙 할머니는 민호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두 할머니는 거실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호는 최정숙 할머니가 준비해둔 장난감을 가지고 신나게 놀았습니다. 민호가 정말 많이 밝아졌네. 처음에 걱정했는데 다행이야. 최정숙 할머니는 민호를 바라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응, 이제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됐어.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잘 어울린다고 하더라. 나는 민호의 변화를 뿌듯해했습니다. 그럼 진우는 어떻게 지내? 많이 좋아졌어? 건강도 다 회복됐고 마음도 많이 안정됐어. 그래, 정말 다행이다. 최정숙 할머니는 자기 일처럼 안심했습니다. 정수가 정말 고마워. 내가 그때 도와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 무슨 소리야? 나도 은하 덕분에 이렇게 좋은 친구가 생겼잖아. 두 할머니는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집에 오셨어요? 젊은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최정숙 할머니의 딸 김다희였습니다. 다희야. 일찍 왔네. 다희는 근처에 살고 있어서 주말에 자주 놀러 오곤 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주 이야기해 주시는 은하 선생님이시죠? 다희는 나를 보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키가 크지는 않았지만 단정하고 참한 인상이었습니다. 수수한 블라우스에 검은색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소박하지만 깔끔한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항상 다희 씨 얘기를 하셔서 꼭 한번 뵙고 싶었어요. 나는 다희를 보며 첫인상이 좋았습니다. 아, 이 아이가 민호구나. 다희는 놀고 있던 민호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안녕, 민호야. 이모예요. 민호는 다희를 보고 조금 부끄러워하며 할머니 뒤로 숨었습니다. 민호야, 인사해. 다희 이모가 너 보고 싶어 하셨어. 최정숙 할머니의 말에 민호는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모. 다희는 민호가 너무 귀여워서 몸을 낮춰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민호야, 이모가 사탕 가져왔어. 먹을래? 다희는 가방에서 사탕을 꺼내 민호에게 건넸습니다. 민호는 사탕을 받으며 활짝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이모. 그 모습을 보며 나는 다희가 아이들을 정말 좋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호도 다희를 금세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다희야, 여기 과일 좀 가져다 줄 수 있니? 네, 어머니. 다희는 부엌으로 가서 과일을 깎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런 다희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다희와 민호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다희는 민호를 마치 조카처럼 아꼈고 민호도 다희를 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진우에게 말했습니다. 진우야, 내가 자주 얘기한 정숙 할머니 있지? 너도 한번 인사하러 가지 않을래? 너를 보고 싶으시다네. 그래요, 좋죠. 안 그래도 감사 인사 가려고 했는데. 같이 가요, 어머니. 나는 진우의 말에 기뻐했습니다. 다음 주말 진우는 나와 민호와 함께 최정숙 할머니 집을 방문했습니다. 정수가 우리 아들 데려왔어. 나는 진우를 소개했습니다. 어머, 이분이 진우 씨시구나. 정말 인상이 좋으시네. 최정숙 할머니는 진우를 보자 반가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덕분에 제가 이렇게 살아있어요. 진우는 최정숙 할머니 앞에서 깊게 인사했습니다. 감사는 무슨, 은하가 저한테 도움을 더 많이 줬는데. 정말 착하고 성실해 보이네. 정말 좋은 아들을 두셨어요, 은하 씨. 그때 마침 다희가 집에 왔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손님이 많이 오셨네요. 다희는 거실에 사람이 많은 것을 보고 잠시 놀랐습니다. 다희야, 어서 와. 은하 씨 아들이야. 최정숙 할머니는 다희를 불렀습니다. 다희는 진우를 보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우도 다희를 보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라고 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느낌이었습니다. 나와 최정숙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서로 의미 있는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사실 두 할머니가 이 자리를 만든 것입니다.
다희야, 진우 씨한테 차 한 잔 끓여줄래? 네, 어머니. 다희는 부엌으로 가서 차를 준비했습니다. 진우는 그런 다희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도와드릴까요? 아니에요, 금방 끝나요. 다희는 차를 우리는 동안 진우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호가 정말 착해요. 고맙습니다. 민호가 다희 씨 얘기를 자주 했어요. 저도 민호가 너무 예뻐요. 진우는 다희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진우도 자주 최정숙 할머니 집을 방문했습니다. 처음에는 인사차 같지만 점점 다희를 보고 싶어서 가게 되었습니다. 다희도 진우를 좋아했습니다. 진우의 성실하고 순수한 모습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두 할머니는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 날 진우는 내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다희 씨와 결혼하고 싶어요. 나는 진우의 말에 기뻐했습니다. 정말 좋지. 다희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민호도 다희 씨를 정말 좋아해요. 엄마가 되면 좋겠다고 해요. 그래, 우리 민호가. 나는 민호를 불렀습니다. 민호야, 이리 와. 민호는 나에게 달려왔습니다. 다희 이모가 내 엄마가 되면 어떨까? 민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세월이 흘러 진우와 다희의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결혼식장은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두 가족의 친지들이 모여 새로운 출발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드디어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신랑이 먼저 입장했습니다. 진우는 떨리는 마음으로 제단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양가 어머니 입장 시간이 왔습니다. 나와 최정숙 할머니는 입장 전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수가, 우리가 여기까지 올 줄 어떻게 알았겠어.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그러게 말이야. 그때 은하가 전화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전화해줘서 고마워, 정수가. 우리 아들을 받아줘서 참 고마워. 무슨 소리야? 진우는 너무 멋진 사위야. 나야말로 고맙지. 우리 딸을 받아줘서. 그리고 있잖아, 나는 너무 멋진 사부인을 만나서 너무 행복해. 두 할머니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행복한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정말 한 가족이네. 그러게. 앞으로 평생 함께 하자. 그때 사회자가 멘트를 했습니다. 이제 양가 어머니께서 입장하시겠습니다. 나와 최정숙 할머니가 손을 꼭 잡고 함께 입장했습니다. 두 할머니는 서로를 부축하며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하객들은 그 모습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두 할머니의 깊은 우정과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가족들은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진우와 다희, 민호, 그리고 나와 최정숙 할머니, 남편까지 모두가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호는 다희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다희는 민호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민호를 정말 사랑해. 그 모습을 보며 진우는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감사했습니다.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결국 모든 것이 가장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날 밤 나는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와 차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야. 모든 게 잘 풀렸어. 그러게. 당신이 옳았어. 당신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 남편은 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달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유은아 할머니는 단지 범인을 잡은 것이 아니라 무너졌던 삶을 바로잡고 흩어졌던 마음들을 한데 모았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삶의 어느 순간 멈춰버린 시간 속에 갇힌 듯한 기분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들 부부의 사고로 모든 것을 잃은 채 살아온 은하 할머니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 속에서 혹은 예상치 못한 실패 앞에서 다시 일어설 용기를 잃고 주저앉아 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은하 할머니의 이야기는 바로 그 순간 우리 내면에 숨겨진 매의 눈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보여줍니다. 그것은 단순히 사건의 진실을 꿰뚫어보는 날카로운 직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손자가 겪는 아픔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채는 따뜻한 시선이었고
아들이 다시 웃기를 바라는 간절한 사랑의 눈빛이었습니다. 은하 할머니의 매의 눈은 차가운 이성과 날카로운 판단력으로 범인을 추적하는 데 쓰였지만 동시에 가장 따뜻하고 깊은 사랑으로 아들과 손자를 감싸 안는 데 쓰였습니다. 바로 그 사랑의 힘이 다쳤던 아들의 마음을 열고 방황하던 손자의 삶을 제자리로 돌려놓았습니다. 이야기의 끝에서 은하 할머니는 범인을 잡은 정의의 수호자로만 남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상처받은 가족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에게도 예상치 못한 인연과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사랑을 베푼 만큼 더 큰 사랑을 돌려받은 은하 할머니처럼 우리가 용기를 내어 한 발짝 내디딜 때 삶은 때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잃어버렸던 나 자신을 다시 찾고 새로운 인연을 만나며 멈춰버렸던 시간을 다시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리 없는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에게는 어떤 매의 눈이 있습니까? 상처받은 타인의 마음을 알아채는 따뜻한 시선일 수도 있고 흔들리는 당신 자신을 다잡아주는 굳건한 의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매의 눈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행동하는 용기를 낼 때 우리는 삶을 바꾸는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은하 할머니의 이야기가 바로 그 용기가 얼마나 소중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말해줍니다. 매의 눈 유은하 할머니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도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멈춰 선 순간 은하 할머니의 용기와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나아가기를 응원합니다.